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이번 시간에 1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장기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 성장,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죠.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했을 때 우리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향상이 되고 좋아지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또 시대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어릴 때하고 비교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물질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진보되어 있는 거 느끼실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자, 경제 성장에서는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만 성장을 이룰 것인가, 그 방법을 갖다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갖다가 비교해 가면서 어떤 방식을 택해야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인가, 이런 걸 공부하시는 겁니다. 근래에도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그 이론들이 또 새로 나오고 그 이론을 갖다가 또 제시한 학자가 노벨상을 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장의 편익도 있지만 물론 비용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죠. 그렇지만 또 그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빠른 성장이 이루어진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다 겪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기 오염이 극심해졌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의 대가도 있다는 걸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미세먼지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의 대가가 바로 그겁니다. 생산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히 그 과정에서 공해가 유발되고 공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역시 그 삶이 오히려 또 피폐해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의 편익도 있지만 성장의 대가도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이제 경제를 갖다 비교하기가 나왔는데 시간으로 볼 때는 이제 1900년대하고 지금 2010년대하고 비교하는 것이고 또 공간이라고 할 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국가를 갖다 비교합니다. 세계에서 이제 GDP가 가장 높은 게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일본을 초월해 가지고 두 번째로 올라섰죠. 그 다음에 인도가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갖고 이제 이런 흐름을 갖다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1인당 GDP인데 이건 1인당입니다. 1인당 GDP라고 할 때는 그 실질 GDP를 갖다가 총 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총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 총 인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핵심 통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미국은 가장 빠른 성장을 거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인명피해는 있었지만 전쟁 물자,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이런 물자를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연합군에게 공급했죠. 그래가지고 2차 대전 중에 미국은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한 이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1900년대부터 보게 되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중국의 경우에는 아주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과거 사회주의 국가일 때는 거의 성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90년대 와가지고 개혁 개방, 덩샤오핑 주석 이후에 개혁 개방이 확산되면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계도 거의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일 땐 통계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밝혀진 통계 가지고 보게 되면 개혁 개방 이후에 아주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과거에는 인도보다 아래에 있었지만 지금 인도를 추월해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지금 이 정도 올라가는 성장이라면 이게 바로 고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래에도 매년 7 내지 8% 정도의 성장률, 과거 한국이 경험했던 거에 비하면 못 미치지만 아주 고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도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도 한번 필요하고 또 시간대별로 비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1인당 실질 GDP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쉽게 차이를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1인당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보다 7배 이상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00년도에 가지고 이제 1인당 실질 GDP에 대한 비율을 1900년을 갖다가 100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을 갖다 100으로 봤을 때 2010년을 따져보게 되면 758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그 이전 거 비교한다면 13% 해가지고 역시 7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의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마다 색으로 칠해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것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좀 봤었죠. 그래서 미국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남아메리카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데미지가 컸죠.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 과거 2차 대전 이전에는 남미 국가들이 대개 다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아주 제일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인데 석유가 엄청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에는 세계 4대 강국 중에 하나일 정도로 소득이 높았는데 지금 유가도 이제 하락하고 또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석유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나라 운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기반도 없고 공업화도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많은 나라,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잖아요. 남미 국가들 공통적으로 비슷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보시고요. 그래서 세계 인구의 50%가 아직도 1900년 미국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도 우리가 나라마다 나오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활 수준들, 뭐 집,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1900년 미국의 생활 수준보다도 낮은 이런 상황에서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70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70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72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복리의 마술이라고 하는 거죠. 복리.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죠.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었는데 원금하고 이자를 갖다 더한 것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또 그 더한 것에 또 이자가 붙고 이게 바로 복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의 작은 차이지만 성장률에 있어서는 작은 차이지만 이것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큰 차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룰이라고 할 때는 어떤 변수가 2배가 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변수가 2배가 된다. 근데 내가 정기예금을 1000만 원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갖다가 가입을 했는데 원금하고 이자 합쳐가지고 2000만 원이 될 때 걸리는 기간. 이럴 때 중요한 게 뭐죠? 이자율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5%라고 하면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2배가 되는데 즉 2천만 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럴 때는 70 나누기 5가 되는 거죠. 이자율이 5%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14년 걸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어떤 변수가, 예컨대 여기서 이제 GDP입니다. GDP가,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하면은 뭐예요? 70 나누기 증가율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1인당 실질 GDP가 연간 3.5%로 증가한다. 그러면 1인당 실질 GDP가 2배가 되는데 예컨대 1인당 실질 GDP가 3만 달러인데 6만 달러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럴 때 연간 3.5%로 증가한다면 성장한다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3.5가 아니라 조금 더 향상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4%다. 4%라고 하면은 뭐예요? 성장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복리의 거듭 제곱이에요. 제곱의 제곱, 제곱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복리의 거듭 제곱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복리의 마술이라고 해요. 복리의 마술. 그래가지고 성장률이 조금만 더 높아도 성장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이제 생활 수준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성장률이 3.5%냐 4%냐 비록 0.5%포인트 차이지만 이게 매우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술이라고 해서 70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72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의 성장률인데 뭐 이것도 최근도 아니죠. 사실은 뭐 2013년까지니까 벌써 7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인당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인데 자, 근래 들어와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7.6%의 성장. 뭐 과거 한국은 이제 뭐 매년 7% 이상은 늘 있었죠. 그래서 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시작해가지고 90년대 올 때까지 매년 아주 고도의 성장을 지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또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일랜드가 나와 있는데 아일랜드는 좀 주저앉았어. 저 중간에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데미지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진짜 뭐 아일랜드 아주 뜨거운 감자다 해가지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하고 아일랜드로 몰렸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주저앉았고, 자, 선진국으로 갈수록, 과거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장률은 낮아요 이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은 더 이상 성장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국도 거의 이제 그런 상황에 진입한 것이고요. 그래서 1.7, 1.2인데 이 정도도 뭐 낮은 건 아닙니다. 복리의 맛으로 생각하신다면. 아르헨티나 나와 있고, 남미의 대표적인 국가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의 성장. 농사 짓는 나라인데 20년 동안 비가 안 왔다.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의 눈물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해갖고 한때는 곡창지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짐바브웨 해가지고 오랫동안 독재자가 통치하면서 자기의 부만 늘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곡창지대였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럼 농사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자연 환경의 차이도 경제 성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어디 거리인가요? 그림만 나와 있는데 인도죠. 80년 이후에 인도 고도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도가 고도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이 되고, 또 중산층들도 급격한 등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특히 인도가 빠르게 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열이 비교적 높은 나라예요. 지금 IT 분야에서는 뭐 세계 강국 중에 하나죠. 지금 인하대학교도 공과대학에 IT 쪽에 인도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에서도 IT 분야 회사들 있죠. 여기에 지금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개발 인력으로.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그 삼성 본관, 삼성 본부죠. 저도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거기 식사 시간에 한번 같이 거기 스태프들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이 15나라 음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적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인도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IT 강국이 돼가지고. 자, 교육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교육의 힘은 중요하지만 여전히 인도가 취약한 것이 뭐냐?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장기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떠올리는 게 있죠. 생산성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개별 기업의 성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성을 높이면 개별 기업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또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생활 수준도 높아지잖아요. 그만큼 생산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 생산성 중에서 제일 기본되는 게 뭡니까? 노동의 생산성이죠. 그 레이버 프로덕티비티에서 노동의 생산성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라고 할 때는 바로 뭐예요? 노동 생산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죠?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산량 나누기 노동자 수 하게 되면 노동자 1인당 산출량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1인당으로 파악해도 좋고 1시간당으로 파악해도 좋고 여러 가지 기준만 일관성이 있다면 비교하거나 이럴 때 시간당 생산성, 또 1인당 생산성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성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의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장기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데, 그러면 1인당 산출량, 즉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생산성이 향상되는 게 바로 경제 성장인데, 그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물적 자본이 증가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생산할 때 아무런 도구라든가 이런 거 없이 생산하는 경우하고, 근데 도구도 수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또 완전 자동화된 도구를 갖다 이용한다. 당연히 노동 생산성에 차이가 있겠죠. 이런 도구라든가 기계라든가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물적 자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본 얘기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할 때는 바로 뭐예요? 물적 자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캐피탈 해가지고 기계라든가 생산 설비, 빌딩 뭐 이런 것들 인간이 만든 자원이에요. 그래서 물적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기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생산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자본, 즉 물적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경제 성장 이론에서는 물적 자본하고 또 인적 자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물적 자본이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빌딩이라든가 기계, 또 여러 가지 도구, 생산 설비, 장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물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물적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향상된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 겁니다. 자, 생산성 향상의 두 번째 원인, 이제 우리가 물적 자본과 구분해야 될 게 바로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은 뭐냐면 인간에게 체화라고 그래요. embodied, 체화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기술이라든가 기능, 숙련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체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밴다 이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 노동력에 체화된, 자, 교육이나 지식에 의해서 창출된 노동의 질적 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뛰어난 기술을 갖다 익혔다든가, 뭐 장인들 있잖아요. 그 장인들은 뭐예요? 오랫동안 숙련한 결과 몸에 밴 거 아닙니까? 그 몸에 밴, 이걸 체화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화됐다는 말은 몸에 뱄다. 그래서 노동력에 체화된, 자, 교육과 지식에 의해서 창출된 노동의 질적 개선, 이게 바로 인적 자본입니다. 휴먼 캐피탈. 그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거, 자본을 물적 자본하고 인적 자본으로 구분해 가지고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처음 밝힌, 그리고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휴먼 캐피탈 개념을 갖다가 처음 제시한 학자도 시카고 대학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커맨딩 하이츠에서 봤던 그 시카고 대학의 윌리엄 슐츠라는 학자가 있어요. 슐츠. 혹시 아마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커맨딩 하이츠에서도 슐츠하고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그 슐츠가 1960년에 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때부터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물적 자본과 구분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게리 베커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그 인적 자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가지고 인적 자본 이론을 체계화한 그런 학자들입니다. 시카고 대학입니다. 인적 자본도 생산성 향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다. 자, 과거에는 물적 자본이 더 중요했지만 이제 갈수록 인적 자본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교육이라든가 또 지식 이런 것들을 갖다 그만큼 질을 높여야 되는 게 그겁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기술 진보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술 진보가 있습니다. 기술 진보, 테크니컬 프로그레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술적 수단이 진보하는 겁니다. 물론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물적 자본에 포함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계도 좀 더 첨단 기계, 자동화된 기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술 진보의 결과 생산성이 그만큼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과거에 비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산업혁명기의 이런 상황인데 다 사람 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또 역시 기술이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체화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원인에 기술 진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옛날 산업혁명 시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지금은 사람이 안 하잖아요.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그렇죠? 제철 공장인데 제철 공장에서 작업하는 걸 과거엔 사람들이 다 했지만 지금은 자동화된 첨단 설비 이용해 가지고 기계가 다 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 진보의 결과예요. 자, 지금 이러한 요인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이런 모형이 바로 총생산함수입니다. 우리 앞에서 생산함수 봤죠. 자,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생산량 Q는 펑션 LK,
노동과 자본의 함수다.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의 함수라고 해서 봤는데 이거는 이제 총 생산함수입니다.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생산함수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해서 모든 생산을 다 합친 겁니다. 가지고 합친 것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애그리게이트라고 그래요. 집계한다는 얘기죠. 애그리게이트는 집계한다.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프로덕션 펑션 해가지고 한 나라 전체에 대해서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총 생산함수라고 할 때는 생산 요소가 변화할 때, 생산 요소가 변화하면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관계죠. 산출량과 생산 요소 투입량 간의 관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생산함수라고 해서 애그리게이트 프로덕션 펑션입니다. 여기서 생산성이라고 할 때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자 1인당 실질 GDP 얘기합니다. 근로자 1인당 실질 GDP. 이게 생산성인데 그 생산성이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 또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 또 기술 상태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 1인당 인적 자본, 기술이 변화할 때 생산성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총생산함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경제 성장 모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옛날에 모형이 몇 개 있었는데 고전학파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헤롯 도마 모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이 헤롯과 입시 도마라고 하는 두 학자가 만든 모형이에요. 그래서 헤롯 도마 모형, 뭐 거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모형 중에 하나였는데 그 모형은 지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쓴 본인들이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몇십 년 지난 후에 우리 논문이 잘못됐다 철회했어요. 가지고 헤롯 도마 모형 같은 것들은 지금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형들 안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중요하다. 왜? 투자를 해야만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죠.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야만 생산 능력이 확장되는 것이고, 생산 능력이 커지면 경제가 성장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헤롯 도마 모형이 보여주는 성장은 매우 불안정한 성장입니다. 불안정한 성장이라는 게 이제 그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그 이후에 노벨상을 받은 새로운 모형이 나오면서 본인들이 자신의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가지고 대표적인 게 바로 솔로우의 모형이 나와요. 로버트 솔로우가 제시하는 모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시경제 이론 공부하실 때 솔로우의 성장 모형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근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형도. 왜냐하면 솔로우 모형에서는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건데, 기술. 사실 뭐 기술이 중요한 건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문제는 그럼 그 기술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불완전한 모형이라는 거죠. 물론 로버트 솔로우는 솔로우 모형을 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입니다. 근데 근래 들어와 가지고 이걸 보완하는 또 새로운 경제 성장 이론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루카스 모형도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모형이 나오면서 경제 성장 이론도 점점 더 진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초보 수준의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모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시경제학에서는 자세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들은. 또 그런 걸 공부하셔야만 경제 성장의 여러 가지 원리라든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여러 군데 경제학을 갖다가 공부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직장들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총생산함수 가지고 다 설명합니다. 총생산함수. 1인당 실질 GDP하고 1인당 물적 자본,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성장 회계라고 하는 개념을 보셔야 돼요. 이것도 또 회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로스 어카운트라고 해서 성장 회계. 자, 총생산함수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총생산함수에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독립변수는 1인당 노동량. 1인당 노동량은 아니죠. 왜냐하면 L분의 L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Y 이퀄
y equal function FLK를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양쪽을 y도 L로 나누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L하고 K도 L로 나눕니다. 그래야 1인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산출량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L분의 K가 중요합니다. L분의 K 해가지고 이걸 스몰 K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솔로우 모형이라든가 그 이후에 나온 성장 모형에서는 다 스몰 K라고 표시해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증가시킬 것이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기술 진보죠, 물론. 그래가지고 스몰 K, 1인당 자본량 이게 아주 가장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기술 진보도 있는데 인적 자본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성장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다 구체적으로 생산 요소의 투입을 변화시킬 때 산출량 생산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각각의 투입 요소별로 이걸 파악해 보는 겁니다.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성장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과 인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 지금 생산함수가 나왔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생산함수의 형태입니다.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여러 가지 유형의 함수가 있는데 그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생산함수가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입니다. 우리가 등량곡선 같은 경우에요. 등량곡선 공부 안 하셨죠? 이런 거 다 함수 형태에 따라 형태가 달라져요.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가 가장 보편적인 거지만 이걸 말고도 예컨대 선형 함수, 직선 형태입니다. 직선 형태인 함수, 그 다음에 또 L자 형태 함수가 있어요. L자 형태 함수 해가지고 레온티에프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함수인데 그 함수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자유자재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 언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금융수학 공부하시죠. 경제학과는 경제수학, 경영학과는 경영수학을 공부하시는데 그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 모형이라는 게 다 수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적어도 필요한 몇 가지 수학은 잘 하셔야 됩니다. 미분, 적분, 행렬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가 함수 가지고 자유자재로 분석하는 건데 그 분석 내용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공부하는 내용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라고 하는 개념 있죠. 한계 많이 나왔었죠. 앞에서. 한계, 효용, 한계, 생산 나왔었잖아요. 한계라는 개념은 뭐예요? 토탈을 미분한 겁니다. 총 개념을 미분한 거예요. 총 생산함수를 미분하면 한계 생산이 되는 거고 또 한계하고 평균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냥 뭐 진짜 논문이나 이런 거 어려운 걸 읽어도 빠삭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또 가장 보편적이에요.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입니다. 그 찰스 콥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찰스 콥이라는 학자하고 폴 더글러스 두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폴 더글러스가 경제학자고 찰스 콥은 수학자입니다. 근데 경제학자인 폴 더글러스가 어떤 경제 분석을 위해서 특정한 성격을 갖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가지고 수학과 교수인 찰스 콥하고 같이 이제 의논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함수가 나온 거예요. 가지고 두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효용함수, 효용을 설명할 때 적용하면 효용함수가 되는 것이고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생산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잘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 만들어진 것도 생산함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인데 근로자 1인당 GDP는 근로자 1인당 GDP 자 1인당 GDP니까 요거는 예컨대 보통 경제학 책에서는 스몰 y로 표시를 합니다. L분의 대문자 y 우리가 GDP 국민소득은 y로 표시를 합니다. 대문자 y로 표시를 하는데 1인당 GDP 해가지고 이걸 L로 나눕니다. 노동량 해가지고 L로 나누게 되면 L분의 Y가 되는 것이고 이걸 스몰 Y로 표시를 해요. 스몰 Y는 T 곱하기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은 스몰 K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몰 K의 0.4승.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이니까 요거는 이제 소문자 H로 표시하는데 H의 0.6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럼 1인당 물적 자본에 대해서 0.4승이고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의 0.6승이라고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1인당 물적 자본의 기여도가 0.4라는 거예요. 1인당 물적 자본의 기여도는 0.4. 또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의 기여도가 0.6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기여한 만큼,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를 받잖아요. 분배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또 0.4하고 0.6은 분배율입니다. 그래서 0.4는 노동소득 분배율, 또 0.6은 자본소득 분배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갖다가 수리적으로 미분도 하고 또 정리해가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 여러분들 그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 잘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T가 있는데 T는 뭘까요?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곱하기 스몰 K의 0.4승, 스몰 H의 0.6승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여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인도보다 더 많은 물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물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1인당 물적 자본이 그만큼 크겠죠. 1인당 물적 자본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더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총 생산함수 중에서 이제 총 생산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로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분석하면 매우 유용한 분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것이 크게 기여하는지 이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 생산함수의 특성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실물 자본에 대한 수익 체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자 1인당 인적 자본하고 기술 수준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불변이다.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노동자 1인당 실물 자본, 요게 1인당 실물 자본 해가지고 스몰 K로 표시가 됩니다.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이걸 스몰 K로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소로우 모형에서 로버트 소로우의 경제성장 모형에서 K로 표시를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다 1인당 실물 자본을 스몰 K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스몰 K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생산성의 증가분이 뭐예요? 한계 생산이죠, 이게. 자, 생산성의 증가분이 뭐다? 한계 생산입니다. 앞에서 봤었죠? 한계 생산. 그래서 우리가 수학 체감이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에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래서 생산성의 증가분, 즉 한계 생산이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총생산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컴퓨터가 없을 때에 비해서 한 대가 생겼다. 이럴 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컴퓨터가 한 대가 또 생겼다. 첫 번째 컴퓨터만큼 생산성을 크게 높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컴퓨터가 생겼을 때 첫 번째만큼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죠. 이게 바로 실물 자본에 대한 수익 체감, 즉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익 체감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생산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코옵 더글러스 생산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는 K가 증가할 때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 점점 감소하니까 구부러지죠. 구부러져가지고 아래쪽을 향해서 점점 더 구부러지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실물 자본에 대한 수익 체감이나 하나는 생산함수를 갖다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가로축은 노동자 1인당 실물 자본입니다. 노동자 1인당 실물 자본 해가지고 이걸 부호로 표시할 때는 스몰 K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노동자 1인당 실물 자본 또는 물적 자본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증가분, 노동자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분이 점점 더 작아진다는 거죠. 한계 생산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함수가 아래를 향해서 점점 더 구부러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증가분이
A에서 B로 갈 때는 증가분이 2만, 그 다음에 갈 때는 증가분이 10,000. 이거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감소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수익 체감. 수익 체감인데 정확하게는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생산의 자연 법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자, 기술과 생산성 간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기술도 주어져 있고 1인당 인적 자본도 주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상태에서 1인당 물적 자본 스몰 K만 증가시킨 거예요. 스몰 K만 증가시켰다. 그래서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 이건 이제 스몰 H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아까 앞에서 봤던 생산함수에서 T로 표시를 했었죠. 두 가지가 고정돼 있다. 변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두 가지가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물적 자본, 자, K가 증가할 때 자, 생산성의 증가분은 점점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물론 한계 생산 체감은 인적 자본의 양과 기술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조건이 같다는 말은 1인당 인적 자본의 양과 기술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 말하고. 1인당 인적 자본의 양과 기술이 고정되어 있다 하는 말하고 다른 조건이 같다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했던 1인당 인적 자본이 증가한다. 또 기술이 향상된다. 아니면 둘 다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럴 때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을 증가시키면 수익 체감 현상은 사라집니다. 이럴 때 수익 체감 현상은 사라진다. 수익 체감 현상은 사라집니다. 사실은 수익 체감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익 체감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과 똑같은 1인당 자본량 수준에서도 전보다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자, 1인당 인적 자본이 증가하거나 또 기술 진보가 있거나 둘 다 나타났을 때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 K가 증가할 때 수익 체감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봤던 생산함수 있죠. 그 생산함수 자체를 갖다가 상방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상방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럴 때 자, 수익 체감 현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랬던 그림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가로축에 나와 있는 노동자 1인당 실물 자본의 양이 이제 스몰 K가 나와 있습니다. 스몰 K가 나와 있는데 전과 똑같은 스몰 K 상황에서도 전부 다 많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합니다. 여기 지금 총 요소 생산성이 상승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기술 진보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술 진보를 갖다가 표현할 때는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Total Factor Productivity 해가지고 TFP라고 하는 약자 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총 요소 생산성 해가지고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해가지고 약자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술 진보가 있게 되면 전과 똑같은 스몰 K가 투입되고도 전부 다 많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익 체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성장 회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성장의 원인을 알아야만 성장의 원동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알아야만 이걸 바탕으로 한 미래의 성장 정책을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장 회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로스 어카운팅이에요. 자, 총 생산함수에 포함되는 각각의 생산 요소가 해가지고 기술, 또 1인당 자본량, 또 1인당 인적 자본량이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각각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분해해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기술 진보의 효과, 1인당 인적 자본량의 증가 효과, 1인당 물적 자본량의 증가 효과를 갖다 분해해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측정하고자 하는 게 바로 성장 회계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기술 진보라고 했는데, 그 기술 진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T 토탈 팩터 F 프로덕티비티 해가지고 TFP라고 하는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주어져 있을 때, 다른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생산을 낼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을 갖다가 이제 총 요소 생산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러면 경제는 이전과 동일한 양의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노동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술 진보의 결과입니다.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이전과 동일한 양의 요소를 투입하고도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TFP라고 하는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기술 진보를 갖다가 총 요소 생산성으로 나타낸다 하는 거 그렇게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과 생산성이라고 제목 붙여놓고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 이게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성장의 초기 단계하고 후기 단계에서 중요한 건데,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또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뭐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된 게 있어야 기술 진보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진짜 세계적인 기술,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다 하나하나 축적돼 가면서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만큼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지금은 특히 한국 경제의 경우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R&D 투자. 그 연구개발 투자를 갖다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앞으로의 미래 경제 성장은 크게 좌우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기술 진보에 경제적 효과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자, 기술의 변화가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많이 보여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단계에서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그만큼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자원은 또 어떠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언급을 안 했는데, 자연자원.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과연 다 잘 사느냐? 뭐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죠. 자원이 없지만 경제 성장에 성공한 나라들. 앞에서 언급했던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 보인 나라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가 있었잖아요. 아일랜드.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농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하면서 기펜제라는 재화가 있을 겁니다. 기펜제.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입니다.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예요. 그 정도로 열등제인 재화인데 그게 아일랜드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 기펜이라는 학자가 아일랜드의 경제학자예요. 어느 해 감자 농사가 대풍이 들어가지고 사방에 감자입니다. 감자값 폭락했죠. 근데 오히려 수요량은 감소하더라 이겁니다. 아일랜드의 주식이 감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데 수요량은 감소하더라. 이걸 발견한 겁니다. 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요 법칙의 예외적인 재화다 해가지고 기펜제, 또 그러한 현상은 기펜의 역설 해가지고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아일랜드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 뭐 있나요? 자원? 코리아는 자원이 있어요? 없죠. 이게 자연 자원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경제 성장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연 자원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자원이 있어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이 자연 자원보다 더 중요하다.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이 자연 자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여러 나라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거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이
자연자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경제성장에는 끝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경제성장에 끝이 있겠는가. 아까 우리가 생산함수를 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지만 점점 더 낮아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거의 변화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경제성장이 더 이상 안 이루어지는 거냐? 물론 그렇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학체감 결과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함수가 자체가 상방이동하잖아요. 상방이동하면 당연히 성장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만 이런 성장에도 과연 끝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면서 혁신을 이끌었고 70년대 80년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IT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혁신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그러한 혁신이 또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 중에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은 새로운 정보기술입니다. IT예요. IT. 새로운 정보기술이 나오는데 근데 로버트 고든의 주장했다는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맞아요. IT를 갖다가 잘 모르니까 IT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진짜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로봇이 배달하고 이런 것들 아주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몰랐던 거 알아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로버트 고든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IT를 갖다 과소평가한 그런 연구인데 꽤 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대표적인 혁신 5가지를 제시합니다. 5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것만큼 IT가 성장에 더 많은 공헌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든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가장 대표적인 5가지 혁신이 뭐냐? 인류의 생활을 크게 진보시킨 5가지 혁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기를 갖다가 발명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호롱불 켜고 살고 그랬는데 전기가 나오면서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기계들이 엄청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내연기관, 자동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 소가 끄는 달구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움직였는데 말이 끄는 마차 갖고 다녔는데 내연기관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상수도 및 중앙난방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물을 먹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질병에서 해방된 겁니다. 중앙난방도 그렇고 현대 화학기술의 발전도 놀랍죠. 이것도 또 대중매체라든가 영화 또는 전화 이런 것들 이 5가지 혁신이 과거의 경제성장을 고도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럼 이제 IT 새로운 IT가 이거보다 더 경제성장에 공헌할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든의 주장은 IT는 여기에 못 미친다. 이런 주장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든의 연구는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더 두고 볼 일이죠. 지금 앞으로 IT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것이 인류의 생활을 얼마나 진보시킬 것인지 좀 더 가봐야 알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미래학자나 전문가들은 결국 로버트 고든의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과연 끝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건데 끊임없는 인적 자본의 축적 이런 것 때문에 경제성장은 지속됩니다. 과거처럼 고도의 성장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러고만도 비교하기엔 너무 이른 거. 이르죠 지금. 더 가봐야 하는 거죠. 아직 모릅니다. 다음에는 그럼 나라마다 성장률의 차이를 갖다 보이는데 나라마다 성장률의 차이를 갖다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3가지 봤습니다. 뭐가 있죠? 1인당 물적자본 스몰 k 1인당 인적자본 스몰 h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술입니다. 총요소 생산성. 그럼 나라마다 성장률의 차이를 갖다 보이는 이유도 파악하면 뭐가 부족한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축 및 투자 지출입니다. 저축 및 투자 지출.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1인당 물적 자본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비록 1인당 물적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수익 체감이 나타납니다. 수익 체감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1인당 물적 자본을 증가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가 지속돼야 돼요. 기술 혁신 투자 아니면 새로운 기계나 도입하는 거 이런 것들. 투자가 있어야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저축을 통해서 마련하는 거죠. 그래갖고 저축과 투자의 관계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축은 세이빙스 해가지고 S로 표시를 합니다. 투자는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I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I equal S라는 식이 나라 경제 전체를 갖다 균형시키는 균형식이에요. I equal S. 자, 저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로 연결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스몰 K가 증가하고 그래야만이 수학 체감은 나타나지만 수익 체감이 나타나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라마다 큰 차이를 갖다 보이게 되면 당연히 나라마다 성장률에도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교육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 투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교육이죠. 그래서 1인당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바로 뭐다? 교육입니다. 또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바로 기술 진보, 총 요소 생산성을 가져오는 건데 이게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연구개발,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것이 바로 기술 진보, 총 요소 생산성에 큰 차이를 갖다 가져오게 됩니다. 나라마다 이제 연구개발 투자,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느냐? 지금까지는 주로 응용 분야에만 투자했던 건데 응용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되고 해봤자 노벨상 안 줍니다. 노벨상은 다 뭐예요? 기초학문,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기초 분야에 대해서 주어지는 건데 이런 걸 연구를 안 해요. 한국 사람들 성격이 허리업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허리업은 예전에 한 30년 전인가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에 나왔던 겁니다. 한국을 소개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소개하면서 이코노미스트 그 표지에 나왔던 겁니다. 표지에 허리업.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빨리.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빨리 성과가 나오는 이런 기술 이게 중요하니까 기초 분야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비전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 연구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우리가 R&D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새로운 기술의 창출, 실행에 대한 지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입니다. 토머스 에디슨. 벨 연구소를 만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백열등을 발명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혁신적인 발명가 중에 한 명이 토머스 에디슨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연구개발에 있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연구개발도 했고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중국 학생이 따라잡고 있다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아르헨티나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자원도 엄청나고 중국과 비교될 만한 그런 나라예요. 땅덩어리도 엄청나고 인구도 역시 많고. 그런데 중국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아르헨티나보다 많이 밀렸었죠. 아르헨티나보다 많이 밀렸었는데 이제 점점 빠르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중국은. 아르헨티나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빠르게 따라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건 교육연수 비교하는 거예요. 교육연수. 그래서 인적 자본 축적. 자, 교육연수가 뭐예요?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이 인적 자본 축적에 성공을 한 것이고 그 인적 자본 축적에 성공한 것이 바로 괄목할 만한 장기 성장의 핵심 요소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학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 학생들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적 자본 축적에 성공한 것이 괄목할 만한 성장의 핵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탈리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최근에 이탈리아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타격이 컸죠. 엄청나게. 다른 나라도 타격은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타격이 컸고 끝없는 추락이에요. 지금 이탈리아는.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탈리아는 삼류 국가가 될 겁니다. 이탈리아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탈리아 가면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다 도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소매치기고 뭐 깜빡 뭐 관심 안 두면 털립니다. 꽤 오래전인데 카메라를 앞에 이제 남자가 하나 있어갖고 우리 같이 간 사람이 이제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카메라를 맡겼습니다. 카메라 맡고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어디나 다 이렇게 찍어주지요. 찍어주고. 어디나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카메라 주고 찍어달라니까 사진 한 장 찍더니 들고 튀는 겁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탈리아 뭐 근데 안 변합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탈리아는 끊임없이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어갖고 아마 지금 유럽 국가들 중에 가장 앞으로 이제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입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에요. 이탈리아에서는 한번 채용하죠. 해고 못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일 못해도 해고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고 못하니까 안 뽑아요. 해고를 못하니까 어지간하면 안 뽑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일 더 시키는 거지.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기 또 혼란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여기도 오랫동안 파퓰리즘, 그 파퓰리스트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파퓰리즘에 휘둘린 나라입니다. 또 정보기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워낙 관광에서 얻는 수입이 많다 보니까 뭐요? 이런 데 관심을 안 둔 거예요. 그 뭔가 약간 위기가 오면 삐끗하는 거죠. 자, 미국이나 독일은 끊임없이 꾸준히 총 요소 생산성, 요 TFP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그러질 못해요. 이게 앞으로 이탈리아의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부 역할에는 뭐가 있겠는가?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한국 경제의 성장도 정부 주도 성장 이런 말이 있었죠.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그 정부가 경제 성장 5개년 계획이에요. 매년 경제 성장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라 경제를 갖다가 뭐요?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분야에 먼저 투자하고 이게 실제로 과거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입니다. 그만큼 정부 역할도 중요한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혁신을 갖다 장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빠르게 성장하는 건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정부죠. 그래서 먼저 자, 정부의 정책. 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이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약자로 SOC라고 합니다. 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에요. 그래서 SOC라고 하는데 앞으로 약자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Social Overhead Capital 해가지고 SOC라고 그래요. 직접 생산에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생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회 간접자본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로, 항만, 공항 이런 것들 다 사회 간접자본에 포함되는 겁니다. 저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많이 잘 만들었다. 그럼 부산항까지 보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없다. 또 부산항에 가도 뭐요? 워낙 좁아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된다. 타이밍을 놓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그만큼 사회간접자본, 한국은 그래도 경제성장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에 끊임없는 투자를 해왔죠. 도로망, 교통망 아주 뭐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금은 뭐 고속도로도 민자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민간자본 가지고 만든 고속도로 이런 거 보조금 지급합니다. 만약에 통행 차량이 적어가지고 적자를 볼 상황이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메꿔줍니다. 그래야만이 민간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자,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회 간접 자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래요. 인프라스트럭처 해가지고 또 약자로다가 인프라 그러는데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제발. 인프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외국에서는 안 통합니다. 몰라요. 인프라 일본 사람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하부 구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들 있죠. 또 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도로라든가
전력, 항구, 정보망 등등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됩니다. 뒷받침하는 토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사회간접자본입니다. 그래서 뒷받침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 교육이라는 게 인적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잖아요. 그럼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은 보조금 정도가 아니라 무상교육 아니에요. 무상교육이고 그 이후에 교육에 대해서도 보조금 많이 지급하죠. 장학금 형태로. 또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이죠. 그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꽤 있죠. 뭐 대학마다 또 보조금,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이 있고 또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뭐 삼성연구소, 삼성이 만든 연구소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꼭 필요한 기술을 갖다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돈이 모자란다. 정부가 지원합니다. 민간 연구소에도 지원을 해요. 이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이 성장이 촉진되는 거 아시죠? 또 한 가지 자금 흐름이 또 무척 중요합니다. 실물 흐름의 이면에 금융 흐름이 있잖아요. 자금의 흐름.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또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잘 돼 있나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금융감독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뭐 키코라고 하는 그 파생금융 상품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요새 뭐 옵티머스니 뭐 라이미니 뭐 이런 것들. 근데 금융기관이 다 연루가 돼 있죠. 그만큼 금융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걸 감독하는 감독기구도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금융학과니까 나중에 뭐 금융감독위원회, 또 금융감독원, 또 금융공기업들 꽤 들어가실 텐데 열심히 배워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잘 파악해서 이 나라 금융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산권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특허권 같은 것들이 있죠. 특허권이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 벌었는데 내가 번 돈이 보호가 되어야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재산권 보호는 어떤 경우에 언급됐었느냐 하면 사회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를 갖다 비교할 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재산권 보호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의욕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봤자 내 재산이 아니다. 그럼 열심히 일 안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걸 비교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은 재산권이라고 할 때 사유재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 가지 특허권이라든가 기타 지적 재산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보호가 되어야만 특허권이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누가 열심히 연구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내겠습니까? 안 하죠. 재산권 보장도 매우 중요한 정부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정치적 안정도 중요하죠. 이탈리아 같은 나라 아니면 남미 국가들 보세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그만큼 경제가 삐걱거리고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기업들의 양질의 지배구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기업들만이 정부가 기업 활동 욕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의 경우에도 중요한 게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뭐 주인 한 명이 기업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그 기업을 담보로 돈 빌려가지고 또 다른 기업 만들고 또 다른 기업 만들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질의 지배구조. 그래서 뭐 ESG하고 많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ESG. 많이 들어보셨죠? ESG. 이게 뭐죠? Environment, Social.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가 뭐죠? Governance입니다. Governance, 지배구조예요. 그래서 ESG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 꽤 유행인데 이것들이 잘 갖춰진 이런 기업들이 그만큼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환경에 신경을 쓰는 기업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신경 쓰는 기업들,
또 지배구조가 잘 갖춰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동학개미니 뭐니 투자할 때도 그런 기업들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고, 그만큼 지배구조가 아주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또는 SOC. 과거에 로마의 수로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 옛날의 로마입니다. 지금은 뭐 이탈리아 망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로마의 번영을 이끌어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수로라든가 기타 사회 간접자본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영국은 왜 뒤처졌는가? 이것도 있습니다. 영국은 왜 뒤처져 있는가? 이것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영국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뒤처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의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죠. 그럼 동아시아 기적의 원인은 뭐냐고 그랬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제 브랑샤 같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동아시아의 기적, 진짜 기적이죠. 싱가포르, 또 과거 홍콩, 타이완, 코리아 이런 경우. 이 동아시아 기적이죠. 그래서 옛날엔 뭐 지금은 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넷을 갖다가 드래곤4 네 마리 용이라고 그랬어요. 89년 말 90년대 초에 79년 말 90년대 초에. 왜냐면 79년에 나온 OECD 보고서에서 닉스라는 용어가 나왔었죠. 닉스.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닉스. 신흥공업국이라고 나온 겁니다. 79년 말에 나온 1980년판 애니얼 레포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그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갖다가 11나라. 근데 동아시아의 4나라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4나라 해가지고 이제 신흥공업국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인데 나중에 이제 80년대 중반에 와가지고 이제 중국이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중국이 반발합니다. 칸츄리스인데 국가인데 홍콩이 왜 칸츄리냐, 대만이 왜 칸츄리냐 이거죠. 가지고 그때부터 용어를 바꿔가지고 신흥공업지역으로 바꾼 겁니다. NIE, Newly Industrializing Ages, 신흥공업지역으로 해서 이제 바꿔가지고 썼던 용어인데 뭐 지금은 이제 역사적인 용어가 됐죠. 어쨌든 간에 그 동아시아의 기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특히 한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 뭐예요? 저축률이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저축률 진짜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뭐예요? 그만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연구개발 투자도 이루어져가지고 1인당 물적 자본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뭐예요? 인적 자본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온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대량의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아시아 기적의 원인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뒤에 사진 나와 있는데 어딥니까 이거? 한국이죠. 한글 나왔잖아요. 한글. 한국 프레스센터. 앞에 나와 있는 게 서울시청 옛날 건물이죠. 그래갖고 이제 태평로가 나온 겁니다. 대표로 한국. 한국 교과서니까 또 원래 크르그만 교과서 원본에 한국 사진이 없어서도 한국을 집어넣어야 정상이죠. 성공, 실망, 실패. 동아시아의 기적인데 그렇지만 이제 또 뭐 눈물 젖은 나라들이 있죠.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남미는 흔히 뭐예요? 추락이라고 그래요. 남미의 추락. 한때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멕시코니 이런 나라들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뭐예요? 다 추락했잖아요. 부진한 겁니다. 바로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그래서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나왔었죠.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커맨딩 아시아에도 나왔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면 최소한도 1년에 100% 이상의 물가가 올라. 1년에 2배가 되는 거예요. 100% 이상.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여러 해 겪었다.
생각해 보세요. 끝난 겁니다. 전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저축을 하나요? 안 하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누가 저축을 합니까? 안 하죠. 더더구나 자, 교육에 대한 강조도 부족했고 교육에 큰 관심 없어요. 정부가 다 해주니까. 정부가 석유 팔아 번 돈 가지고 뭐요? 그건 다 먹고 살게 해주니까 교육에 대한 강조도 부족했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도 많이 겪었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 불안 아주 심하죠. 남미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과거에는 아르헨티나보다 한 밑에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이 그걸 추월해 가지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고난과 희망 참 뭐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 아프리카의 실패, 정부의 부패, 내전, 종족 간의 내전이 그렇게 많아요. 또 종족들 간의 내전, 정치적 불안정, 또 열악한 지리적 여건, 비가 안 오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률이 그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해안가, 해변에 있는 국가들, 사하라 미치면서 해변 쪽에 있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륙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서 아프리카의 고난과 희망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경제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수렴하느냐 이겁니다. 수렴 가설이라고 그래요. 컨버전스 하이포테시스 해가지고 자, 시간이 경과하면서 1인당 실질 GDP의 국제적인 격차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수렴 가설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만나죠. 여기서 만나는 게 수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처져 있지만 빠르게 성장한다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수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중요한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는 얼마냐? 이게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그래요. 부유한 국가들 사이에는 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유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같은 수준에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뭐 부유한 국가들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주로 유럽 국가들이죠. 유럽 국가들. 그래서 거의 이제 연도가 되면서 다 만나게 됩니다. 점점 더 수렴한다. 요거는 이제 1955년에 1인당 실질 GDP예요. 여기는 연간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해가지고 2013년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1955년에 1인당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관계가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국가들 사이에는 수렴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동아시아 여기, 미국 여기, 서유럽 여기, 동유럽 여기. 뭐 동유럽이 없지만 지금은 동유럽이 없는 건 아니죠. 이제 과거에는 공산국가로서 사회주의 국가로서 동유럽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서유럽 국가들보다는 많이 처져 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걸 계속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렴 가설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가설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 가설로 출발했지만은 여러 가지 실증적 증거가 나오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한다면 그때 이론이 되는 거예요. 수렴 이론. 그렇지만 아직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지속 가능성. 성장도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죠. 흔히 sustainable. 우리가 sustainable 하면 나오는 얘기가 뭐죠? 환경이죠.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게 환경하고 자원입니다. 자원은 특히 자연자원은 점점 고갈돼 가고 있죠. 자연자원은 고갈되고 있죠. 환경오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 이걸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장기 경제 성장. 자연자원의 제한된 공급, 또 성장의 환경에 대한 영향, 환경. 이런 상황에서 장기 성장이 계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연자원, 이게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언급됩니다. 한 가지는 핵심적인 자연자원의 공급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거. 또 기술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연자원의 대체 수단을 찾아낼 것인가. 지금까지는 자연자원에 의존했지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벌써 대체 에너지, 과거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지만 지금은 대체 에너지 많이 개발했죠. 태양광이라든가 등등. 자연자원의 대체 수단을 얼마나 찾아낼 것인가. 그 다음에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해가지고 장기 성장이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겁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또 자연자원의 고갈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대체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이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연자원의 성장해가지고 기술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체 수단을 찾아낼까? 대체 에너지 아닙니까? 풍력 이용한. 그렇죠? 공학자들이 잘 파악하고 있다. 여기 풍력 에너지 해가지고 바람개비가 나와 있는데 이 바람개비 날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해상 풍력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이 설치한 게 있는데 날개 하나 길이가 100m가 넘는답니다. 이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규모가. 날개 하나 길이가 100m가 넘는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체 에너지 개발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해가지고 장기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경제학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원의 희소성과 높은 가격이 성장에 필연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자연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과 환경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죠. 항상 그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원의 희소성은 어차피 이거는 희소한 자원이고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 거지만 환경 문제는 어떠냐?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동 변화에 대한 요인을 자율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환경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늘 따져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나와 있죠. 이산화탄소의 배출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유럽 많이 줄었지만 이제 빠른 성장, 여기 연도가 2000년, 1990년부터 이제 개방된 겁니다. 개방 개혁 정책이 시행된 것이고 그 이후에 고도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후인데 그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 문제도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정부 정책이 기후 변화를 다루는데 필요하다는 거. 정부가 개입해야 돼. 이거는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학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이 앞에서도 우리가 외부 효과 얘기 나왔었죠. 그 외부 효과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유인제도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선호하는 겁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예요. 배출권 거래제도 이걸 도입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금을 갖다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배출권을 갖다 거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소세 거래시장이 있잖아요. 탄소거래제도. 탄소 배출 한 단위당 세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탄소세, 카본텍스라고 하는 게 있죠. 또한 배출 상한을 정한 다음에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의 상한을 정한 다음에 그거보다 초과해가지고 만약에 배출했다. 초과해가지고 배출을 줄였다. 그럼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및 거래제도 같은 거 도입하는 거 한국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배출 총량의 상한을 정한 다음에 개별 생산자들이 온실가스의 배출권을 구입하면 배출권을 구입한 다음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제도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의식이 중요합니다. 배출을 갖다 줄이고자 하는 노력,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과 함께 늘 생각해야 될 게 환경 문제입니다.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고도의 성장 과정에서 환경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과 함께 늘 환경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 함께 고려할 것들이 중요하지만 또 성장과 관련해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는 거 파악하시고 또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갖다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그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경제 성장론은 잘 정리하신 겁니다. 경제 성장에 관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제출하는 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할 얘기가 있으면 아직 할 얘기가 있으면 그 강의 진단하는 게 있죠. 그 중간 강의 진단하는 게 있으니까 그 지금 시행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강의 진단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으시면 담당 교수가 봅니다. 누가 써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교수가 보고 자기한테도 피드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고칠 것이고 아니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해가지고 교수한테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담당 교수한테 할 얘기가 있거나 이러면 강의 진단평가, 중간 진단평가 들어가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써놓으세요. 그래야 교수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급적이면 참여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써놓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